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27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계엄령 사태 수사가 윤 대통령의 목전에 온 모양새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이번 달 2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고요. 또 주심 재판관도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뭐 빠르게 진행한다고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데 실제 이제 심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이 쟁점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관련 증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심리할지에 대한 쟁점 파악을 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증인 신청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쟁점 준비기일 자체가 한 4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듯한 그 인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쟁점 준비기일 수명법관을 두 분을 했는데 정영식 재판관하고 그다음에 이선혜 재판관인가요? 두 분을 했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각기 전현직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라서 두 분이 어떻게 협의해서 쟁점 정리를 하고 증거 확보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사유보다는 사유가 적지만 그 범위는 또 넓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쟁점 정리나 증거 확보 기간에 조금 더 실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심 재판관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산 이제 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어떤 향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긴장을 좀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주도적으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건 쟁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분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인물 중에 진실화해위원장인 김선영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처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헌재의 심판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당시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만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워낙에 이제 사건의 쟁점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내란죄 해당 요건,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의 반헌법적인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관련 진술자들의 폭로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 관계가 좀 명확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지명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받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주심 재판관이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초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명박관으로서 쟁점 정리하고 증거 준비를 하는데 네. 문제는 실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쟁점 정리하고 증거 조사 준비를 하는 것은 연구위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위원들은 TF가 한 10명 정도로 꾸려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심 재판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투영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재판 진행을 할 때도 재판 진행 자체는 재판장이 합니다. 권한대행이 하시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기일 잡는 것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이 사건의 본질을 뒤엎거나 또는 좌우할 만큼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글쎄요, 이 정치적인 기구이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법령을 적용해서 헌법 재판을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각자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가당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시더라도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각자 그러니까 정치 모든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투영된 헌법재판소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모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게 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인 3석 가운데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를 추천한 상황입니다. 23일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30일에 이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저희가 앞서서 화면의 하단에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탄핵 심판 진행이 바람직하다. 구인체제 해야 된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정상화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것 자체가 일단 매우 좀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라를 조속하게 안정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조차도 조속하게 이제 심리에 착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헌법재판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 불참한 것에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태들을 벌이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에는 민주당 추천 몫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분이라도 빠르게 이제 임명을 하자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들이 1명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사실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이 국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합의를 이루는 데 협조를 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구인을 채워서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 어떤 법적인 쟁점이나 분쟁이 남지 않도록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본인들의 역할을 보태는 것이 맞지 이렇게 벌써부터 어떤 헌재 자체에서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사유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할 법한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고 그리고 이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정치권도 그렇고요, 법조계도 그렇고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할 말은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처사가 옳은지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도 저런 처사를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권한대행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권한대행 임명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했던 얘기예요.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말을 하셨고요. 추미애 당시 당대표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었던 민주당이 지금 다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난하면 안 된다. 합의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완전체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의 생각으로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대통령의 몫을 지명하는 것과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행태를 비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의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절차를 좀 늦춘다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지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정치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정치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죠. 그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보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있니 없니에 대한 논란의 또 파고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은 2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시 소환을 통보했고요. 공조수사본부는 내일까지 나와라라고 지금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또 응한다면 어느 기관에 응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근데 응할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고 근데 뭐 사유는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전략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헌재에 가서 이제 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분명히 처음 대국민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소환 통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소환장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뭐 대통령 비서실에 가로막히거나 아니면 경호처에 가로막히거나 이런 상황들이고 어떤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속하게 빨리 이제 출석에 응하고 이제 나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같이 이제 일원화가 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조본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검찰 따로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어디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할지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응의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각기 수사기관이 지금 선출직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권한 행사가 어렵게 되니까 각자 기관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대통령을 국민으로 바꾼다 그러면 사실 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조율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 이게 완전 불응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아니고 연기 요청인 것이죠. 이걸 불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불응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출석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할 때 불응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할 이 상당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특성상 변호인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또 하나는 변호인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수사, 재판, 탄핵과 관련된 그 변호 전략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가서 그 신문에 응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형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뭐 수사를 피하고자 한다 또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에 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공조수사본부의 경우와 검찰과 대통령의 마치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검찰수사본부는 이제 조지호 청장이라는 공조수사본부에서 했던 경찰 라인들 있잖아요. 예. 저희가 내란 관련된 혐의의 축을 보면 군인 축이 하나 있고 경찰 축이 하나 있는데 경찰 축은 공조수사본부에서 거의 다 수사를 했단 말이죠. 거의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속 만료인 10일이 되는 시점이 거의 다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조수사본부에서 했던 수사 결과가 넘어오게 되면 검찰은 둘 다 키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군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수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어느 시기적으로 성숙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론 전략에 세워진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차례 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수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전에 전례를 좀 참조해야 되는데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는 참고인 조사였지만 피의자성 참고인이었거든요. 사실 피의자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2달 정도 계속 안 나가셨어요. 그 뒤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도 강제 수사 안 들어갔거든요. 물론 죄의 본질이 다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례 등을 감안해 보면 검찰 등도 그렇게 서둘러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 3차까지는.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로 수사권을 넘긴 것은 공수처에서만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대물영장 같은 경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공수처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대인 강제 시도, 체포나 구속은 공수처 자체에서 할 수 있지 검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아마 넘긴 것 같은데 다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어쨌든 피해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수사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어쨌든 경쟁하듯이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고 지금 뭐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어쨌든 이번 사태의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일각의 예상이 있고 만약에 어느 한 기관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들을 이제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벌써부터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측에서는 이 검찰의 어떤 이 본인을 향한 수사가 좀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쟁점이 됐던 게 검찰이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뭐 이번에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검찰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지만 어쨌든 이 피해자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뭐 수집한 증거가 위법이다 또는 검찰이 이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하는 게 자격 없는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조본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을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피해자들이 어떤 선택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좀 차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나고 난 뒤에도 뭐 어떤 기관은 자격이 없는데 뭐 수사를 했다느니 아니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으니 수집한 증거가 위법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법적인 분쟁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깔끔한 해결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검찰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 앞서 저희도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한을 2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게 계속해서 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의 연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28일까지 연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수사가 아직까지는 덜 됐다는 거잖아요. 예.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금 구속기한을 연장할 필요 없이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일부 기소하고 나중에 추가 기소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은 꼭 확인할 진술이 확보할 진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결정적인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구도를 짜거든요. 이렇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진술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박채구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와 피의자의 이런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재판 단계에서 공소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내란죄 수사권이 과연 검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논란은 검찰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영장 단계에서 그 영장 단계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이 있다라고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란죄라는 구성 요건과 관련된 분리된 사안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소 기각 판결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저 부분은 조금 검찰이 보완해가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과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공조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보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완을 하면은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공조수사라고 해서 그 전체 어떤 경찰에 없던 권한이 검찰의 권한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각자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 조율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 뭐 군검사 이분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맡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누가 통솔하는 그 조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공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어떤 수사본부를 별도로 차린 것이 아니고 각자가 수사하면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 공조본 이런 분들이 수사를 조율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많은 인력을 그렇게 남용해가면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거 피해자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떤 피의자가 경찰에 나가기도 하고 검찰에 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수사기관의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권한 남용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에서 불렀으면 검찰이 안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그 조사한 부분을 검찰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조사한 부분을 경찰이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면 좀 무리한 그 수사 절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국정 안정 또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특검법이라던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권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나왔고요. 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좀 논란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당부를 한 부분이 있죠. 이제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국정을 좀 운영을 해달라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지 정파적으로 나뉘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걸로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 같은 부분은 일단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거부권을 사실은 굉장히 남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고 야당과의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어떤 국회에 대한 존중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다 야당 탓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파국을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수습하라고 자리에 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부권을 대통령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사실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봐도 그동안 어떤 직무대행,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는 결국 관리나 안정의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이양받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에서 봤을 때에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지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만큼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라는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오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한덕수 권한대행만큼은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좀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상 유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 정부 전 대통령의 그 현상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거부권이 한번 행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남는 것들을 정부가 무한정 사주거나 또는 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전부 다 보상해주는 식의 이것은 명목상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 차원에서 보면 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특별히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나 아니면 영업비밀 같은 거 다 제한 없이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죠.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 위치에 있는지 또는 그 무분별하게 또 달라르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법 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여야 간의 그동안의 숱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6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특검법에 대한 거부 여부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도 하기 어려워요. 다시 14개인가 16개로 다 늘어났죠. 그다음에 특검 추천 관한 것도 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헌적이라는 요소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는 소위 내란 특검 이 부분도 행정부를 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죠, 국회가. 그런 것을 국회가 전적으로 여당의 협력 없이 야당만이 또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초안에는 변협 회장이나 아니면 그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 교수 회장 이런 분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고르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없앴어요. 그래서 이런 전적인 부분들이 과연 이게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심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해야 된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밝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욱더 한덕수 총리가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거부권 압박을 거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저런 공개적인 압박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굴복해서 안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국정안정에 대한 언급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앞서 제안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라면서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20일에 국정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좀 야당을 경제하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한덕수 총리에게 두 가지가 들어온 건데요. 이제 하나는 야당 측에서 뭐 여야정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리자라는 제안을 이제 민주당이 한 거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빼고 고위당정을 하자, 고위당정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또 뭐 민주당을 의식하고 민주당 좋은 일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기류를 가지고 뭔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연 이 여당을 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이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고 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신들이 모두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지금 다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다수인 야당과, 그러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과 대화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본인들 밥그릇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투쟁에만 관심이 더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은 여냐 야냐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위험하다고 외교가 불안하다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고 한국이 패싱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안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고 해서 안 받을 게 아니고 오히려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정부도 같이 임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뭐 탄핵안 뭐 누가 찬성했냐 찾아내고 있고 한동훈 몰아내기를 뭐 성공했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 계 의원들 약간 사실상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국민의힘 움직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두 분 간에는 관련된 내용을 짧게라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국정 협의체, 안정협의체 상설기구는 저는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민주당이 똑같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외교와 뭐 민생 이런 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 정권을 바뀌어서 그 바뀐 정권에서는 민주당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투표로 정부 선택권을 국민이 한 뒤에 그다음에 국정 주도를 민주당이 가져가도 돼요. 만약 이기게 되면. 근데 지금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준다 그럴 수 없죠.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실제 의석수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의 그 행보 등을 종합해 보면 주도권을 저희한테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가져올 수도 없어요. 여태까지 양보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도권을 준다는 말은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그다음에 이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권 국정 기조를 바꿔서 민주당 해 나가면 돼요. 근데 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국민의 뜻에서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각 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다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면요. 어제 사퇴한 날에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자신의 SNS에 이제 그동안 자신이 올렸던 어떤 입장문을 정리해서 올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보 전진을 위한 잠깐 일시적인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냈던 메시지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여기서 내가 잠시 물러날지언정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정치적인 휴지기는 가지겠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오가진 않았다고는 하나 사퇴한 날에 어쨌든 본인들과 가까운 의원들을 모아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 후위를 두모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떤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도 좁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분명히 본인은 했을 겁니다. 이번에 지도부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최측근이었던 의원들의 이탈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뭐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어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을 노리면서 등판할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들 보일 거라고 보세요? 근데 한 대표께서 고생하셨죠.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대표께서는 냉철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그 자산,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매력이 많죠. 다만 왜 내가 90점이 되지 못했을까? 예전에 2016년도에 탄핵 사태 때는 반기문이라는 존재가 짧게라도 어떤 다음 대선의 후보로서의 90점으로 작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도 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안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것은 자 술수와 모략 있다고 다 쳐요. 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건 내가 옳고 상대방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건 정치판의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나한테 왜 안 왔을까? 내가 왜 국내심의 여러 의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가 부족했는지,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저런 수많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본인이 플랫폼을 만들든가 플랫폼에 올라타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대선도 뭐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환경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이 넓어지는 거하고 내가 그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하고는 본인의 역량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언을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옳겠다. 쫓겨났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쫓겨난 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저는 반대로 생각하지만 그거 갖고 논쟁해서 위안을 삼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왜 매력적으로 국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아가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좀 색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밖에서 바라보는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목소리랄까요?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심과 너무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은 뭐 8년 전에 이제 탄핵이 있었던 때,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때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과정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한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떤 대통령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봤더니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색출하자.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던 의원들을 향해서 뭐 당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일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 친윤계 9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중심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 어떤 결의를 다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만 봐도 어떤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던 이 탄핵이라는 민심과는 완전히 역행해 가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는 당으로 가겠다는 건가? 저는 의문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의 힘, 처럼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민심을 등지고 소수의 핵심적인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킨 당으로
남겠다라는 작정을 한 게 아니고서야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뭐 반란표를 색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정치의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 나아가서 이제 비대위 구성까지를 글쎄요, 지금 어쨌든 뭔가 쇄신하고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지 지금의 모습은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전부 다 뭐 거의 모든 의원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비상계엄의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바로잡고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 안에서 자중질환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내심과 민주당은 각기 생각하는 국민을 위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잘못된 비상계엄 사태하에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은 거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상에 저런 자중질환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정당이라는 부분이 만약 괴멸하게 되면 지난 2016년도에 봐왔지만 그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난 그 적폐청산 이상의 뭔가 정치 풍토 변경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천착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모종의 뭐 반성 없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명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풍토를 보존한 이후에 정치권을 좀 바로 잡아가는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노력에 걸맞는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사실 지난 그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국회 운영 실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 국회 상황 살펴봤고 저희 취재진이 오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에서 취재한 내용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 친분이 있는 이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뭐 검찰 생활을 오래 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측근들 중에 뭐 당연히 법조인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뭐 내란, 뭐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 뭐 다 나눠서 이제 변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각자 좀 파트를 이제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변호인단을 호화 변호인단으로 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뭐 법적인 다툼을 해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도 하고 뭐 본인이 직접 뭐 이야기도 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유효한 전략이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변호인단으로 어떤 이 지금의 법적인 분쟁들을 이겨볼 수 있는 상황일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란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의원들을 체포해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여러 명이 받았다라고 이제 핵심 지휘 간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에도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 모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형식의 날림 형식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뛰어난 변호인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하고 또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이 냈던 그 탄핵 소추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포고령이 좀 위헌적이다 이 부분하고
내란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돼 있거든요. 일단은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 답변서가 지금 발송이 됐는데 대통령에게는 송달 중에 있고 이것을 이제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짧은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재판 절차하고 그 절차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소장이 만약에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공소장 부본을 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하거든요. 예. 똑같이 심판서 부본을 그 피심판인한테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있죠. 그 송달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답변서가 오고 나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정하겠죠. 이번에 하나 정했잖아요. 예. 그 뒤에 기일을 딱 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 한 번 안 나오게 되면 다음 또 기일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나오게 되면 대통령 없이 그냥 심판기일을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안 나오셔서 그냥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에서 실제 본인의 변론을 하게 되면 뭐 절차가 그만큼 좀 더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닌 거군요. 원래는 출석 의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출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하고 안 나오면 두 번째부터는 걸석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야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내렸던 판단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이제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재판관이 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일종의 편향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워낙 이제 혼란했던 전국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 이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차분히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 그대로 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기피 신청을 했어요. 동일한 재판부에. 그런데 그 기피 신청하고 나서 왜냐하면 본인 재판이 아닌데 기피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달 정도 중단이 됐어요. 지금 똑같이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재배당 신청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는데 또 기피 신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글쎄 법적 권리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사이동 설이 좀 있거든요.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거기에 있는 배석 판사들까지도 본인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척 사유가 있고 회피 사유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전심공화장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모든 대한민국에 공범과 정범은 따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별도의 재판을 받아요. 동시에 재판 안 받고 만약에 공범이 받은 재판부에 가서 정범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게 공정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면서도 재판 지연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기피 신청이라는 게 오늘 참 법리적인 걸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하면은 어디까지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원래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예. 그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이거는 심의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 명백하다. 그럼 바로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또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도 기피 신청을 했었다가 특별한 조치가 없었거든요. 기각당했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 지연은 한두 달 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안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치 거부 대상이 누군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석 요구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공조본이 이건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검찰로도 출석해야 되고 공조본으로도 출석해야 된다 이런 결과잖아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공조본 입장에서 보면 출석 요구를 진짜 진정한 출석을 위한 출석 요구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절차 흐름을 보면 그 경찰에서 그 공수처로다가 이관을 했잖아요. 그 말은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위한 그냥 단순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은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긴급 겁니까? 체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긴급 체포 많이 말씀 주시는데 긴급 체포는 그것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체포영장의 체포 등이 고려 대상인데 공조본 입장에서 보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면 공수처만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조본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공조본에 보낸 뒤에 공수처를 통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것을 대통령 측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수령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비난의 관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검찰이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변호인 준비가 다 되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나서 진정한 소환 조사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검찰 소환이 불발됐다면 그때는 또 보내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일반인이라고 상정해 놔도 이건 이치 안 맞는 겁니다. 자, 일반인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신청하고 저기서 신청합니까? 저희가 고소장을 낼 때도요. 고소장이 이렇게 적시하게 돼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율해가지고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사기관들끼리의 어떤 조율과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애초에 이런 출석 요구에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했어요. 경호처가 뭐 협조도 안 해줬고 그래서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는데 그쳤고요. 지금 방금 이제 속보로 전해주셨지만 계속 뭐 미배달, 수취 거부, 심지어는 찾아가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더니 뭐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아니면 경호처에서 막아서 또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 앞에서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받거나 뭐 심지어는 둘 중에 하나라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뭐 제대로 응답도 하지 않고 마치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이런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기관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면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관련 사건에서 아예 나가지 않고 기소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사는 받긴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